9.11 테러가 일어나기 전에도 이미 각 기관에는 9.11 테러의 전조가 되는 각종 정보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 정보를 연결해서 분석을 했다면은 아마 우리가 테러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기관과 기관을 연결해서 정보를 모으는 것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팔란티어를 시작합니다. 기업은 분석만 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액션을 할 수 있게끔 다 만들어요. 헤어나올 수가 없으니까 이제 팔란티어 한번 들어가면 헤어나올 수가 없으니까 들어갔을 때 이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망건당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 영감을 잘 찾고 계신가요? 성공 투자를 위한 영감, 투자 영감 이호석입니다. 자, 요즘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팔란티어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국내 첫 번째 팔란티어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2의 테슬라 팔란티어에 주목하라의 저자이자 IT 솔루션 기업 처음소프트 안유석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망건당TV 구독자분들에게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팔란티어에 주목하라 도서를 쓴 안유석입니다. 처음소프트라는 B2B SaaS 소프트웨어 회사를 경영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솔루션 회사, IT 소프트웨어 회사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 미국 기업의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회사라든가 사스 기업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오랜 기간 지켜보던 중에 팔란티어라는 회사를 알게 됐고요. 팔란티어에 대해서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해서 계속 팔로우하다가 책까지 쓰게 됐습니다. 팔란티어, 이 개인적으로 저도 투자자의 입장에서 관심이 많은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팔란티어가 이게 2020년부터 이렇게 혜성처럼 등장하기 시작해가지고 한때는 이게 주가가 너무 많이 빠진다고 해가지고 빨랑튀어라는 별명을 갖기도 했습니다. 야, 그 주식 들고 있지 말고 빨랑 튀어! 이런 이제 별명을 갖고 있을 정도로 오명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은 국내 주식 투자자분들 중에서도 테슬라 다음으로 정말 많은 투자를 하고 계시는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투자하고 계신 분들도 이 팔란티어라는 회사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어? 라고 물어보면 아니 이제 쭈뼛쭈뼛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막연하게 그 데이터 분석하는 회사 아니야? 아니 뭐 방산 회사 아니야? 뭐 이 정도의 느낌이 이제 많을 것 같은데 우선 첫 번째 질문은 작가님이 보시기에 팔란티어라는 기업 어떤 기업인가요? 팔란티어가 2020년에 상장이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뭐 최근에 나타난 테크 기업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사실상 이제 팔란티어를 이해하려면 9.11 테러까지 가야 됩니다. 9.11 테러. 그러니까 네. 실제로 창업은 거의 지금 20년 넘은 회사고요. 그리고 창업한 지 17년이 지나서야 상장이 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회사군요. 예, 맞습니다. 네. 9.11 테러가 일어나기 전에도 이미 각 기관에는 9.11 테러의 전조가 되는 각종 정보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단지 못했던 거는 그 정보를 연결해서 분석을 했다면은 아마 우리가 테러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반성이 있었고요. 그 반성의 결과로 그러니까 패트리엇 액트라고 이제 애국법이라는 게 통과가 됐고요. 그 애국법의 내용은 각 기관 간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서로 공유해서 특히 이제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유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공유해야 된다는 내용이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페이팔을 창업했던 피터 틸이 하나의 아이디어를 얻게 됩니다. 기관과 기관을 연결해서 정보를 모으는 것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팔란티어를 시작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스탠포드 동문이었던 알렉스 카프와 같이 공동 창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페이팔에 있던 초기 멤버들 일부 스탠포드 인맥해가지고 이제 팀을 꾸려가지고 시제품을 만들어요. 근데 이제 사업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투자 유치를 하러 막 다닙니다. 근데 벤처 캐피탈에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일단은 알렉스 카프가 CEO가 철학 박사 출신이에요. 네네. 이 사람이 IT 기업을 한다고 그리고 국방 IT를 하겠다고 도대체 이게 뭐 돈이 되나? 약간 코웃음을 치고 면전에서 이제 명박당하고 이렇게 하다가 초기 투자를 CIA의 인큐텔이라는 벤처 캐피탈에서 투자를 받습니다. CIA에서요? 예. 그 투자를 받고 나서 엄청난 변화가 생깁니다. 네. 이 인큐텔이 CIA 내부의 다양한 실무자들하고 팔란티어를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그 팔란티어 엔지니어들이 그 CIA의 어떤 그걸 만족시키기 위해서 막 개발을 해가지고 납품을 하고 무상으로 쓰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런 테스트 기간을 오랫동안 거친 이후에 CIA 내부에서 와 이거 진짜 너무 좋다. 첫 번째 이제 구매가 일어납니다. 이제 그때부터 이제 팔란티어가 아주 전설이 시작되는 게 승승장구하면서
뭐 FBI, 그다음에 DHS 국토안보부, NSA 이런데 DOD 미 국방부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하나씩 수주를 하면서 그 제품을 팔게 되고 이게 이제 고담이에요. 고담의 역사를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9.11 테러 이후에 기관관 연결이라는 그 비전을 실현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각각의 FBI나 뭐 DHS 이렇게 NSA 제품을 납품하면서 그 기관 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품을 팔았지만 실제로는 더 큰 목적을 위해서 기관 내 정보를 서로 연결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연결이라는 게 사실 그 고담의 엄청난 경쟁 우위를 만들게 됩니다. 네. 사실 뭐 이제 저도 이제 소프트웨어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네네. 한 회사에 팔았는데 그 우리 회사가 좀 제품이 안 좋아 만약에 그러면 금방 쫓겨나잖아요. 그렇죠. 다른 경쟁사 들어가잖아요. 네네. 근데 이 기관과 이 기관이 서로 연결돼 있어요. 쉽게 바꿀 수 있을까요? 그러네요.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하면서 정부 그다음에 수사 부문에서 강력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그 역사가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정부가 한 부서만 아니라 이 부서 저 부서 다 연결이 돼 있으면 이 부서만 바꾸고 싶다고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오히려 이거 자체가 팔란티어를 계속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든 것 같네요. 이게 그 유명한 이제 락긴 효과라는 건데 네. 그 초창기에는 이렇게 시작이 됐었고 나중에 이제 정부 기관들도 이 락긴 효과에 대해서 되게 두려워하면서 이걸 다 표준화해가지고 그 어떤 표준화된 데이터 그 프로토콜을 만들어요. 그래도 여전히 팔란티어의 지배력이 굉장히 굳건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씀 중에도 잠깐 나오긴 했지만 이 데이터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21세기의 원유는 데이터입니다. 데이터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근데 데이터가 왜 중요한지, 그래서 데이터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근데 데이터 통합이라는 건 또 왜 중요한 건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지금부터 한 20년 전을 쭉 돌아보면 인터넷이 출현하고 스마트폰이 출현해가지고 그렇죠. 데이터량이 폭증하고 이런 것들을 살아왔잖아요. 근데 이제 기업도 사실상 엄청난 변화들이 있었던 거예요. 기업 내에 뭐 이를테면 ERP 같은 형태로 기업의 재무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뭐 글로벌 그 기준으로 봤을 때 큰 사이즈의 기업들은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CRM이라고 해서 고객을 그 데이터 기반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또 쫙 다 도입됩니다. 그리고 SCM이라고 해서 공급망을 관리하는 소프트웨어가 또 도입이 되고 또 공장들, 실제 제조업을 하는 공장들은 뭐 자동화되면서 로봇도 많이 들어갔지만은 거기에 이제 센서들이나 각종 IoT, 인터넷에 연결되면서 데이터들이 폭증하게 돼요. 그야말로. 근데 이제 뭐 너무나 기초적인 얘기로 돌아가서 재무 관리 잘한다고 사업이 성공하는 게 아니고 뭐 고객 관리 잘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모든 걸 잘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연결시켜야 되는데 각각의 시스템들은 독자적으로 존재하면서 부분 최적화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전체로 엮어서 지능으로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해진 시대로 가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데이터량이 더 늘어나서 각각의 시스템을 이해하기도 너무너무 힘들고 그 각각의 시스템은 독자적인 언어로 잘 돌아가고는 있지만 전체로 묶는 것이 되게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시대적인 변화상이고 거기에 이제 하나 더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된 시대가 열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과거에 뭐 슈퍼컴퓨터라고 할 수 있는 뭐 애니악 뭐 초창기 네. 컴퓨터 보면 막 엄청 크고 막 근데 할 수 있는 연산 속도는 되게 조그맣게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점점 컴퓨팅 기술이 빨라지고 그다음에 그 위에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 처리 기술도 좋아집니다. 특히 2000년대 이후에 등장한 변화에 저는 주목하는데요. 하둡이라든가 아파치 스파크, 노에스케일 DB 같은 형태로 그야말로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기술들이 등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팔란티어의 내부에도 이런 오픈 소스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아파치라든가 아파치 스파크 같은 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되면서 사실상 이런 데이터 처리가 가능해진 부분도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이제 부분 최적화 얘기해 주셨는데 자 이런 거예요. 여기에서는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게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를 예를 들어서 저 높은 산에서 땅까지 내려와야 되는 문제를 푼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생각해 보면은 내려오다가 평지가 오면은 땅이야라고 만약에 이제 그런 것만 입력이 돼 있는 컴퓨터라고 한다면 저기 어디 능선에서 멈춰설 수밖에 없겠죠. 그게 이제 부분 최적화인 거죠. 그렇죠. 근데 땅에까지 내려와야 되거든. 여기서 만족한다는 거지. 근데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 한참 갈 길이 먼데 뭐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올 수도 있고 뭐든지 뛰어서 내려올 수도 있고 어떤 방법으로든 다양하겠죠. 내려와야 되는데 이게 그 하나 이게 평지가 오면은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 평지가 오면은 땅이야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이게 결과적으로는
부분 최적화가 아니라 어떤 기업이든 어떤 산업이든 이게 모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진짜 최적의 점을 찾는 거는 과거에는 어려웠지만 말씀하셨던 기술적인 진보를 통해서 알게 됐고 팔란티어라는 기업도 결국은 그것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근데 이제 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이런 거예요. 아니 그 IT랑 철학이랑은 좀 다른 것 같은데 알렉스 카프라는 사람은 도대체 뭔데 맨날 그 흰색 티를 그냥 입고 저기 배불뚝이 아저씨의 머리는 뽀글뽀글해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게다가 철학자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과연 그 경영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인가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고민들이 되는데 이 사람 그러니까 알렉스 카프라는 사람이 팔란티에 미친 영향은 어떻게 보면 될까요? 엄청나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그의 리더십, 그다음 피터 티엘하고 이제 둘이 그 회사에 끼친 영향력이라는 건 엄청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태어난 태생부터가 재밌어요. 그 알렉스 카프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유대인 태생 의사고요. 그다음 어머니는 아프리카계 예술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다원주의적이고 그 미국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좀 그 비판적이고 구조적인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네요. 민주당 지지자입니다. 그리고 피터 티엘은 백인이고 그다음에 굉장히 그 좋은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잘 나가는 사람이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보수당을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네. 비슷하지가 않아요. 다른 점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좌파 우파 그러면 둘은 거의 끝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제 합이 맞았는지도 되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스탠포드 대학에서 같이 동문하면서 서로 막 토론을 엄청나게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밤새고 맨날 얘기했다고. 근데 아시겠지만 뭐 정치 토론이나 토론한다고 합의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막 싸우고 이제 안 만나 이러지. 근데 이제 둘이는 잘 지내는 것 같습니다. 네. 네네. 그래서 이 두 그 창업자의 철학이 결합이 돼서 그 팔란티어가 독특한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그 문제를 헤쳐나가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피터 티엘 같은 경우는 제로투원에서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 경쟁은 의미 없다. 아하. 독점하는 것만이 가치 있다. 그러니까 어떤 회사가 하루하루의 경쟁에 허덕이면서 이걸 헤쳐나가는 회사는 미래를 볼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글 정도는 돼야지 직원들한테도 잘해줄 수 있고 비저너리하게 새로운 걸 요즘 뭐 AI 막 구글이 잘 만드는 것처럼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팔란티어도 당장의 어떤 돈벌이에 너무 하기보다는 되게 크게 획을 짚고 가자라는 식의 생각을 하고 경쟁자 뭔가를 한다면 경쟁자가 하는 것보다 10배 이상 잘해야겠다라는 게 피터 티엘의 어떤 기본 아이디어였고요. 네네. 그다음에 알렉스 카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철학 박사로서의 어떤 백그라운드도 있는 데다가 실리콘밸리에 있는 많은 그 경영자들하고 결을 달리하는 게 일단은 대부분의 실리콘밸리에서는 어떻게 닷컴으로 해가지고 일반 소비자들이 뭐 쓰는 제품을 만든 다음에 그걸로 이렇게 돈을 쉽게 벌려는 경향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알렉스 카프는 뭐 SNS나 이런 거 만드는 게 아니라 진짜 그 미국 그다음에 서방 세계 민주주의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해야 되는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이 강했던 거예요. 그래서 팔란티어를 그런 회사로 그 만듭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정부 수사기관을 연결하는 그런 미션을 진행하면서도 그 수사기관 내에서 쓸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정말 10배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쉽게 팔지 않고 오랜 기간 정보를 수집하고 의견을 듣고 현장에서 쓰게 하면서 정말 좋은 제품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항상 팔란티어의 초기 수주의 역사는 현장 실무자들이 이거 너무 좋으니까 제발 이거 좀 도입해달라고 하는 그런 과정 중에 이게 됐거든요. 그래서 알렉스 카프의 그런 애국심과 사명감을 강조하는 어떤 그런 문화가 조직 내에 싹 스며들어서 다른 그 실리콘밸리 엔지니어들은 뭐 이렇게 해커톤 같은 거 하면서 소비자 대상으로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는가 이런 제품을 만들고 있을 때 그 정부 기관하고 그 NDA 비밀 유지 계약 체결해가지고 어디 망도 완전히 인터넷도 안 되는 그런 곳에 가가지고 뭐 개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전장터에 실제로 전쟁이 이루어지는 곳에 그 군복 입고 가가지고 개발을 한다든지 그래서 전혀 다른 문화와 조직을 만들게 되는 거죠. 이제 보면은 팔란티어라는 회사가 진짜 독특한 이제 그 알렉스 카프도 그렇고요, 피터 틸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융합이 돼서 회사를 만들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들었고요. 그러면 실제로 팔란티어라는 회사가 팔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서비스, 어떤 기술들을 팔고 있다라고 보면 되나요? 4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얘기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그다음은 일단 정부나 정보기관이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망 속에서 숨겨진 위협을 탐지한다든지
아니면 전쟁할 때 표적을 탐지한다든지 그 수사를 하면서 범죄자를 색출할 때 쓰는 어떤 여러 가지 도구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게 고담이고요. 이번에 이제 그 이스라엘이 이란 공격할 때도 사용됐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향이 있고요. 고담 그리고요. 그렇죠. 파운드리는 좀 더 고담이 개발된 이후에 좀 더 후에 개발됐는데 민간 기업을 타겟으로 해서 기업의 모든 데이터를 통합해서 디지털 트윈이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기업을 파악할 수 있는 기업의 현실 전체를 하나의 인터넷상에다가 소프트웨어상에다 올려서 그걸로 기업의 의사결정을 돕고 실제 기업을 운영하는 데 도움을 주는 파운드리라는 걸 개발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요즘에 이제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이고 네. 또 고담과 파운드리 위에서 동작하는데 AIP라고 요즘에 이제 LLM이 굉장히 발전이 빠르잖아요. 네네. LLM을 연결해서 고담과 파운드리의 그 질의를 하거나 물어보거나 어떤 액션을 취하게 할 수 있는 게 AIP입니다. 인터넷 그러니까 AI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폴로는 고담과 파운드리 AIP를 그 원격으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게 해주는 그 플랫폼 관리 툴이에요. 근데 이 부분은 저는 이제 제가 B2B 사스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여기에 좀 감명을 많이 받았거든요. 아, 그래요? 이게 이제 이 전문 개발령에선 CI/CD라고 지속적 통합, 지속적 개발 이런 전문 용어가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CI/CD를 해주는 건데 이게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제품을 팔면 이제 기업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온프레미스라고 그래가지고 공공기관에 서버에다 설치를 해요. 근데 이 설치된 환경 자체가 그러니까 인터넷이 막 연결되는 곳도 있겠지만 보안이 요구되는 경우는 망을 막 망을 분리해가지고 못 들어오게. 있어요. 그런데 소프트웨어는 계속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업데이트를 해야 돼요. 근데 그런 거를 자동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든 거예요.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형태로 뭐 AWS나 이런데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같은데 막 서버에 올라가 있는 그 소프트웨어도 있을 텐데 그것도 이 아폴로로 다 업데이트가 가능한 네.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야, 이게 그러니까 고담은 정부, 파운드리는 민간 기업, 그리고 이 두 개를 LLM으로 연결한 게 AIP인데 그거조차도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주는 아폴로라는 것까지 크게 보면 이제 네 가지 사업부 혹은 네네. 제품, 서비스가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질문은 이런 거죠. 아니 근데 그거 팔란티어만 할 수 있는 거냐? 다른 회사들도 많이 있다던데 SI 뭐 이거 시스템을 인테그레이션 한다든지 뭐 그런 그래서 되게 많지 않았나? 뭐가 다른 거죠? 이 질문도 이제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팔란티어가 이런 제품을 판매할 때 네. 어떤 식으로 판매하고 고객한테 전달하느냐에 대한 방식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의문점을 제기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FDE라고 하는데 개발자 전진 배치. 근데 흔히 이제 뭐 이호성님도 아시겠지만 뭐 SI 회사 이런 거 아시잖아요. 개발자가 뭐 대기업에서 우리 뭐 개발할 거니까 와서 이거 개발해줘, 문제 해결해줘 그러면은 뭐 몇 명이 가서 개발하고 우리 몇 개월 동안 몇 명 투입했으니까 돈 얼마 주세요 뭐 이런 거에 이제 SI거든요. 아니 그거랑 뭐가 다르냐? SI 회사는 사실 수익성이 그렇게 높지 않고 그쵸. 그 인력도 거의 인력을 기준으로 해서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근데 팔란티어의 개발자 전진 배치 FD는 좀 다른 SI 회사랑 완전히 결이 다른 게 기본적으로 고객의 문제를 이해하고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전략,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가진 개발자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자사의 아까 말씀드렸던 고담이나 파운드리 같은 솔루션을 굉장히 깊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솔루션을 가지고 고객사의 문제를 풀어내는 사람들이 FD입니다. 그 기업의 디지털 트윈이라고 할 수 있는 온톨로지를 구축하고 그 다음에 그 기반 하에서 이 회사 솔루션을 연결하는데 역할을 하는 분이 FD 엔지니어고 재밌는 거는 워낙 이게 기술과 고객 이해 이런 것들에 복잡한 능력을 가진 분들이 이걸 하다 보니까 FD 출신들이 엄청나게 창업을 많이 해요. 그 이후에. 그래서 팔란티어 마피아라고 불리고 거의 지금 실리콘밸리에서도 어마어마하게 투자받은 한 100여 개 정도 회사들이 그래요? 팔란티어 마피아들이 활동하고 있어서 이전에 페이팔 마피아를 뛰어넘는 새로운 또 관계망이 구축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예. 그러니까 이제 팔란티어에서 하다가 나와서 창업하고 이런 사람들도 많다는 거고 그쵸. 그 사람들이 어쨌든 보면은 팔란티어에도 서로 도움받고 도움 주고 뭐 이런 관계가 되겠네요. 그리고 팔란티어 하면은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온톨로지라는 개념입니다.
자, 이제 온톨로지를 설명하기 시작하면 이제 미궁 속에 빠져들어갈 수 있다라는 점이 이제 문제인 거죠. 이제 많은 분들이 온톨로지를 설명하려고 하지만 설명하다 보면 설명이 되는 건지 잘 모르겠다. 이런 이제 좀 복잡한 개념이긴 한데 작가님은 좀 어떻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그 기업의 데이터의 사일러화부터 출발을 하면은 아까 뭐 ERP 재무 데이터 그쪽에 있죠, CRM 그 고객 데이터 그쪽에 있고, SCM 공급망에 대한 데이터 그쪽에 있어요. 근데 그 각각의 데이터는 그 나름의 언어로 정리가 돼 있는 겁니다. 사실은. 네네. ERP 내에서는 재무, 뭐 손익이나 뭐 그다음에 캐시플로우, 막 이런 각종 정보들이 그 데이터들이 정리가 돼 있는 거고, 그 안에 까보면은 데이터베이스라든가 파일 시스템,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하는 엑셀 같은 형태로 막 저기저기 산재 있는데, 네. 문제는 각각의 언어로 돼 있지 기업 전체에 통합된 언어로 정리돼 있지는 않아요. 근데 그거를 하는 과정이 온톨로지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조직 내에 산재한 모든 데이터를 하나의 언어로 정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거를 이제 시멘틱 레이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멘틱 레이어. 그러니까 레이어라는 건 하나의 층이잖아요. 네. 실제 물리적으로 데이터가 뭐 DB나 파일 시스템, 엑셀 같은 형태로 쭉 다 있는데 기업 내에 그거를 다 링크를 만들어서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계층을 하나 만들고 거기서 다 링크를 만듭니다. 그래서 의미론적 계층. 예,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온톨로지가 기존의 데이터 분석에 비슷한 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뭐 새로운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새로운 게 전혀 아니에요. 비슷한 게 다 있는데 정말 독특한 게 하나 있어요. 네네. 온톨로지 내에는 액션이 있어요. 액션. 그러니까 다른 데들은 보통 운영단하고 분석단을 분리를 해요. 왜냐면 운영단에서 뭔가 하고 있는데, 뭐 알라딘에서 뭐 책을 주문했는데 그쵸. 배달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를 막 데이터 분석 시스템이 들어가게 되면 막 주문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뒤죽박죽되고 막 느려지고 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석단하고 운영단을 분리하는데 온톨로지는 기업 운영을 하려고 만들었기 때문에 실제로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것까지 다 봐요. 만들어요. 그러니까 객체가 있고 객체 간의 관계를 매핑하고 객체의 속성이 있는데 이 객체가 할 수 있는 거를 거기에 다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디지털 트윈이라는 게 기업이 운영되는 걸 가상의 세계에 똑같이 만들려면 기업은 분석만 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실행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액션을 할 수 있게끔 다 만들어요.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면 분석도 가능하고 실행도 가능해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팔란티어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자체 시스템이거든요. 물론 그 안에 까보면 이제 막 오픈소스가 있긴 한데 어디에도 없어요, 이런 게. 경쟁업체 어디도 없다 보니까 만약에 한 번 이걸 도입을 하잖아요, 기업에서. 이걸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드러낸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재무 시스템이나 뭐 이를테면 각종 그 시스템들 있잖아요, CRM. 이 안에 있는 데이터는 그대로 있었잖아요. 그걸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온톨로지가 됐을 때는 이걸 전체로 아울러서 분석, 판단, 실행 모든 게 가능했었는데 그걸 뇌를 없애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몸에서. 그래서 락인이 또 되는 겁니다.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제 팔란티어 한번 들어가면 헤어나올 수가 없으니까 들어가실 때 이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대로 정리를 해보자면은 온톨로지라는 아주 복잡한 개념이 있지만 사실은 그 얘기는 다양한 곳에 다양한 각자만의 방식으로 저장되어 있는 것들을 하나의 뭔가 통합된 언어로, 그러니까 이 말 쓰는 애들이 있고 이 말 쓰는 애들이 있는데 같은 말로, 그 같은 사람이 알아듣기 쉬운. 그래서 LLM 덕분에 AI도 알아듣게 돼버려요. 그렇게 되는 이제 그렇게 돼버린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놨던 거죠. 그렇죠. 근데 AI가 와가지고 얘네들이 만들어 놓은 거니까 이 만들어 놨던 거를 너무 쉽게 이해하니까 여기서 이제 폭발적인 이제 성장이 나오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액션을 강조해 주셨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것도 굉장히 어려우니까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실시간으로 뭔가 데이터가 바뀌어도 그것이 액션도 취할 수 있고 이게 반영이 서로 돼야 되는데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진짜 실시간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약간 이거 이 책 팔렸는데? 아니야, 안 팔렸어.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난리 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더 어려운 개념일 것 같은데 그것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지는 것이 결국은 온톨로지라는 개념이다. 그리고 그것을 구현해낸 게 팔란티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팔란티어 기술은 그래도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여전히 어렵다고 느끼실 것 같고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했지만
제가 과연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 일반인들이 보기에 그런 것도 되는 거야? 라는 그런 예시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팔란티어가 팔고 있는 제품이 B2G, B2B입니다. 그쵸. B2G는 가버먼트니까 정부 기관한테 팔고 있고 안 그다음에 보이죠. 그 기업한테 팔고 있으니까 일반 소비자들이 느낄 수가 없죠. 그쵸. 뭐 구글은 검색을 해보거나 페이스북은 SNS 맞아요. 사용하면 되는데 그래서 사례를 몇 개 좀 말씀드리면은 먼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메타 컨스텔레이션이라는 그 팔란티어의 그 제품이 들어갔어요. 근데 고담인데 그 제품을 판 게 아닙니다. 알렉스 카프가 직접 날라갔어요. 우리는 여기에 도네이션 하겠다. 우리 서방 그 미국 입장에서 자기가 이거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돕겠다라고 겉으로는 얘기했어요. 근데 제 생각엔 이 실제 전쟁에서 전장 데이터로 한번 제대로 구축하고 나면 돈이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좋은 일을 하니까 이제 나중에 돈도 되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들어갔고요. 그 메타 컨스텔레이션의 개념은 그 각종 공공위성, 민간위성에서 그 영상 정보를 다 수집해서 이 시스템에 넣습니다. 그리고 각종 방첩 활동이나 뭐 도청, 그다음 전쟁터에서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이 활동하면서 정보가 있잖아요. 그 정보들을 다 였던 거예요. 그러면 일종의 디지털 전장 지도가 만들어져요. 근데 이게 정말 놀라운 게 야간 뭐 감시 카메라, 뭐 이렇게 열감지각 카메라 같은 것도 데이터를 어떻게 다 넣거든요. 그러면은 적군이 밤에 러시아가 이렇게 밤에 움직이는 것까지 다 파악해요. 그러니까 병력 배치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급에 있어서 여기를 타격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걸 전문 용어로 킬체인이라고 하는데, 그냥 킬체인이라는 거는 어떤 그 탐지를 하고 그 표적을 식별하고 그다음에 사람의 의사결정하고 그러면 타격 들어가는 거예요. 요 킬체인을 가속화하는데 메타 컨스텔레이션이 되게 큰 도움을 줘가지고 러시아 군 입장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막 당하는 그런 느낌이 되는 거죠. 어디서 뭔가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항공기 제조 부분에서도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은 항공기 제조업체는 크게 두 개입니다. 보잉과 에어버스. 둘 다 도입했어요. 플란티어를. 에어버스는 그 A350이라고 신형 비행기를 만들었는데 인도가 안 돼요. 인도가 안 되는 이유가 비행기 부품이 500만 개가 넘어요. 그리고 같은 회사 내 4개 국가에 공장이 8개가 흩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다 서로 의존성으로 얽혀 있어요. 부품이 500만 개니까 밖에서 조달하는 부품까지 치면 그 공급망 전체 관리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네요. 이 복잡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팔란티어를 도입해서 팔란티어가 이 문제 해결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보잉의 787 비행기가 이것도 부품이 200만 개가 넘어요. 근데 너무 생산지옥이라고 불렸거든요. 이것도 그 테슬라만 생산지옥이 있었던 거 아니고요. 이 비행기는 워낙 부품이 많다 보니까 생산지옥에 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787 드림라이너의 개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을 해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근데 좀 재밌는 거는 양 항공기 제조업체가 좀 경향이 다르게 흘러가요. 보잉 같은 경우는 737 맥스가 추락을 해요. 이게 신형 기종인데 그 연비 좋은 비행기로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제작 시점에 원가를 낮추려다 보니까 자동 조정 시스템하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과거 비행기 쓰면서 뭐 조종사들한테 매뉴얼 안 바뀌고 쓸 수 있게 해줄게요 막 이러다가 너무 무리하게 만들어서 2번이나 추락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 전체 분위기가 싹 얼어붙었어요. 그래서 우리 비행기 제조하는 문제만 좀 잘하고 나머지 다 그냥 정리하자. 그래서 회사 내 그 항공기 제작의 소프트웨어 관련한 부분들을 PE에다 다 매각해 버렸어요. 그리고 팔란티어로 쓰는 것도 공급망이랑 실제 제조에 관련된 것만 딱 타겟팅해 가지고 지금 하게 됐고요. 근데 에어버스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팔란티어를 도입한 이후에 자기들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비행기 제작에. 그래서 그걸 더 확대해요. 확대해서 그 유명한 스카이와이즈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스카이와이즈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예측 정비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 예측 정비라는 게 어떻게 되냐면 그 뭐 우리나라도 이제 비행기 한번 뜨면요. 비행기 한번 떠서 딱 착륙할 때까지 거기서 만들어지는 데이터가 80기가가 오는 거예요. 80기가요? 네. 각 부품이나 운항 정보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는 하나의 거대한 컴퓨터가 아니라 떠서 다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에어버스로 보내요. 그러면 이제 팔란티어랑 같이 만든 그 스카이와이즈 시스템에 들어가면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 운항되고 있는데 이 부품 여기서 고장 날 것 같아. 다음 뜰 때는 고장 날 것 같아. 그래서
예측 정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항공사는 그 데이터를 제공하고 팔란티어가 만든 그 스카이와이즈로 에어버스는 정비를 제공하는데 예측 정비도 되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게 이거 고장 나서 이제 고쳐야 될 것 같아라고 했는데 본사에 재고가 없네. 그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공급망 아까 8개 공장 아니 거기 없으면 부품 다 조달해서 만듭니다. 그 전체의 그 복잡도를 관리해 준 게 스카이와이즈고요. 우리나라도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가 이 스카이와이즈 프로그램에 가입돼 있어요. 항공사는 운항 데이터만 공짜로 주면 에어버스가 알아서 해줘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에어버스는 그래서 굉장히 효과를 보고 있는데 보잉은 이걸 안 하고 있어요. 보잉은 자체적인 프로그램이 있는데 네네. 물론 팔란티어보다 훨씬 부족할 걸로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잉과 에어버스의 차이에 대해서까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 정도 들으시면 어떤가요? 이제 팔란티어 조금 감이 오시나요? 그래서 팔란티어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저희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팔란티어를 주제로 나온 첫 번째 책이라고 볼 수 있는 팔란티어에 주목하라 이 책에서 작가님이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겠지만 한 문장을 좀 꼽는다면 어떻게? 팔란티어에 주목하라 68페이지에 보면 네. 이는 궁극적으로 팔란티어가 엔터프라이즈 운영 체제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알렉스 카프 팔란티어 CEO는 인터뷰에서 미래에는 모든 산업이 팔란티어 같은 플랫폼을 통해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는데 그만큼 다양한 산업에 특화된 기능을 계속 추가하여 범용 플랫폼으로 진화하려는 전략이 읽힙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이제 뽑은 이유는 미래의 모든 기업에서 팔란티어로 돌아간다고 한 게 아니에요. 모든 산업에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의 기업에서의 기업의 운영 체제의 비전도 있지만 팔란티어가 스카이와이즈에서 보여준 거는 그 산업 전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거든요. 스카이와이즈는 사실 이제 정시 도착이 안 되고 뭐 항공기가 정비 문제가 생겨서 운항 지연되고 이게 과연 한 개 항공사에서 해결 가능한 문제일까요? 산업 전체의 다 같이 있어야죠. 문제를 정보로 교환해야 돼요. 근데 이게 간단한 게 아닌 게 수사 기관 간 연결이 강력한 경쟁 우위를 만든 것처럼 그렇죠. 기업의 경계를 넘어서 그 산업 내에서 정보를 교환하게 되면은 팔란티어 입지는 너무너무 강력한 거예요. 그러네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좀 약간 진짜 중요한 게 말씀 주신 대로 한 기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산업을 위한 것이라고. 산업의 문제를 푸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철강 산업, 뭐 많죠. 화학 산업, 그리고 뭐 해운 산업, 그렇죠. 모든 산업이 헬스케어 뭐 이런. 앞으로 이제 많은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내가 풀어줄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아주 그냥 자신감 넘치는 팔란티어에 대한 이야기를 작가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어떤 기업이 있는데 팔란티어 도입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면 보통의 이전의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우리 회사 소프트웨어 사면은 되게 좋아요. 이렇게 약속을 하고 기업이 그 약속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고민합니다. 팔란티어는 보여줘요. 부트캠프를 통해서 일주일 동안 그 회사의 핵심 문제를 풀어줘요. 그러면 바로 지갑을 열어요. 대규모 프로젝트가 막 수주돼요. 기업이 어느 정도의 자신감이 없으면 이런 건 못하거든요. 설명만 하면 다 사는 그 고평가된 주식이다라고 이제 의견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전례 없이 비쌉니다. 너무너무 전례 비싸요. 없이. 그래, 너무너무 비싸서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실제로 심리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팔란티어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제2의 테슬라다. 제2의 테슬라. 작가님도 동의하시나요?